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모든 게 다 가짜였다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죠. 사기꾼이라고 해서 얼굴에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눈에는 그저 평범하고 저를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약속했고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한 달 전,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그야말로 참담했는데요.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제가 안 이상 절대 곧게 보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한테 마지막으로 사기를 치고 한국을 뜨겠다는 말을 듣고는 그 사기꾼을 외국이 아닌 감방에 보내버렸어요. 그동안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남자친구와 2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는데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엔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인상이 너무 좋아서 끌리더라고요. 첫 만남에 매너도 정말 좋았습니다. 길을 걷는데 인도 안쪽으로 저를 걷게 하거나 실내로 들어갈 때 문을 잡아주거나 사실 별거 아닌 것들인데 이런 매너가 몸에 배어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를 많이 만나본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여서 직접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아니에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 회사 끝나고 나면 거의 운동만 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연애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어떤 운동을 하세요? 그냥 여러 가지 해요. 요즘은 주로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테니스도 치고 배드민턴도 정말 좋아하고요. 언제 한번 저랑 테니스 치러 갈래요? 저희 동네에서 조금만 가면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가신다고 하면 제가 예약할게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주말에 만났는데 확실히 같이 무언가를 하니 전보다 더 친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짜 잘하시는데요? 전에 배우신 적 있었어요? 아니요. 동네에서 몇 번 쳐본 게 전부예요. 자세 교정만 좀 신경 쓰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제 앞에서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남친을 소개해준 지인에게 들었을 때도 진중한 사람이라고 해서 소개받았는데 만나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운전할 때 원래 본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남친은 차가 막혀도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해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어요. 물론 제 앞이라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무의식에 툭툭 튀어나올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고 나서부터는 저에게 그저 자상하고 전화하면 언제든 바로 달려와주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4살이 많았는데 그래서 더 든든하고 저보다 어른스러운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아빠가 워낙에 가정적이시고 엄마에게 늘 져주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도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아빠랑 산책 갈 건데 같이 갈래? 아니, 두 분이서 오붓하게 다녀오세요. 오붓하게는 무슨, 같이 가자. 됐어. 저번처럼 나만 두고 엄마 아빠만 손잡고 가려고. 주변에서 저희 부모님을 보고는 인꼬 부부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게 너무 보기 좋아서 말은 저렇게 해도 저도 나중에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아빠와 닮은 구석이 참 많아서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특히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남친은 강아지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다며 집 앞까지 찾아온 날은 제가 강아지와 함께 나가곤 했는데 쪼꼬야 잘 있었어? 어휴 예뻐라. 아유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나는 언제 쪼꼬랑 친해지려나? 내가 그렇게 예뻐해 주는데도 내가 싫은가 봐. 몇 번 더 보면 괜찮을 거야. 얘가 가족 말고는 좀 이래. 내가 교육 좀 시켜야겠어. 그러지 마. 내가 노력해야지. 물론 강아지가 남친을 잘 따르지 않고 가끔 물기도 했지만 그래도 동물을 좋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물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남친과 저는 잘 만나고 있었는데 저와 만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본인 가정사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난 아버지가 안 계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 정말? 어쩌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 어떡해. 너무 늦게 발견해서 수술도 못 받으셨어. 진작에 건강검진도 받게 해드리고 그럴걸. 엄청 후회했어. 그래도 엄마랑 둘이 살면서 좋았던 적 많았어. 아버지까지 있는 친구들이 부럽긴 했지만. 저는 부모님이 모두 계셨기에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슬펐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결핍이 있다고는 했으나 제가 보기엔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난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 꾸리면 가족들한테 정말 잘할 거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고 아프면 가족을 지켜줄 수 없잖아. 남자친구는 자기 몸 하나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런 이유가 숨어 있었으니 괜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도 남친은 제 앞에서 늘 밝은 모습이었고 자기를 만나고 헤어질 때는 항상 좋은 기운만 주고 싶다면서 화도 잘 안 내려고 하는 게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만나는 동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친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헬스장에 들러 운동을 했는데 저와 만나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시간에 운동을 갔습니다. 그걸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술이나 담배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몸에도 안 좋은데 뭐하러 피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기야, 코막아. 앞에 아저씨 담배 피우면서 걸어가잖아. 참 서서 피우든지 하지. 제가 담배 연기라도 맡을까 봐 저렇게 늘 신경을 써주곤 했는데 술자리에 가서도 정말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딱 한 잔만 마시고는 더 마시는 일도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남친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어서 억지로 술을 권하는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남친을 만나면서 술에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되는 대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저 역시 계획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남친 덕분에 저도 집 근처 헬스장을 끊어 다녔는데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 몸도 변하고 건강해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자존감도 올라갔고요. 제가 운동을 시작하니 부모님도 같이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뭐해? 얼른 와. 알았어. 물통은 챙겨야지. 아빠는? 오늘 아빠는 좀 늦으신다니까 둘이 가자. 그렇게 엄마와 둘이 운동을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운동을 했는데 확실히 혼자보다 둘이 낫더라고요. 힘들다. 이렇게 힘든 운동은 어쩜 그렇게 매일 한다니? 그러게, 대단하지? 그래. 그런데 엄마도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한번 올라가 봐. 2kg 빠졌네? 야, 그동안 열심히 운동한 보람이 있네. 남친을 만나 제 생활 패턴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눕기 바빴는데 확실히 운동을 하고 나니 더 건강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체력이 좋아지니까 야근을 해도 덜 피곤했고요. 남친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가끔 회사 앞에서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며 인사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다녔는데 제 앞에서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은 저였어요. 자기야, 나 오늘 회식 있어. 갑자기? 원래 금요일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회식이 생겨버렸네.
이따 퇴근하고 못 만날 것 같아서 전화했어. 그래, 알았어. 그런데 회식은 어디서 하는데? 회사 앞에 삼겹살집 알지? 알지. 거기서 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술 조금만 마시고. 보통은 만나면서 편한 사이가 되면 싸우기도 하고 평소 못 봤던 모습도 보이곤 하는데 남친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한결같았죠. 전화를 하면 언제나 다정한 목소리였고 제가 뭘 하든 좋게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날은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한 회식이라 다들 저에게 술을 많이 권했는데 그러다 보니 좀 취하게 됐어요. 맥주에 소주에 섞어 마셔서인지 주량을 넘어섰는데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부르려고 한 그때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아직 안 잤어? 그 길로 쭉 걸어와. 그 방향 그대로 조금만 걸어와 보라고. 뭐야. 언제 왔어? 좀 전에. 내가 언제 끝날 줄 알고. 식당 문 닫으면 나오겠지 생각하고 있었어. 얼른 타. 얼마나 마셨길래 이렇게 비틀거려. 오늘 좀 많이 마셨어. 택시 불러서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데리러 오니까 너무 좋다. 생각도 못했는데 저를 데리러 온 남자친구에게 고마웠습니다. 오늘도 운동했어? 당연하지. 나 운동 중독이잖아. 오늘 아침에 1시간 못 채워서 아까 퇴근하고 좀 더 했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매일 운동해? 난 너무 귀찮은데. 나도 처음엔 운동했다 안 했다 했지 뭐. 하다 보면 또 하게 돼. 집까지 가는데 시간 걸리니까 좀 자. 왔다 갔다 피곤할 텐데 저한테는 그런 내색 하나 보이지 않고 늘 제가 우선인 그런 사람이라 당연히 결혼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남친의 어머니와도 종종 만날 때가 있었는데 남친은 어머니와 사이가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마마보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주말 셋이 만났고 밥을 먹으러 한 식당에 갔는데 남친은 평소처럼 수저를 넣고 물까지 따라줬습니다. 제가 하려고 해도 이런 건 남자가 하는 거라며 손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날은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있어. 내가 할게. 그래 지혜야. 우리 아들이 하게 둬. 집에서도 이러는데 뭘. 집에서도 직접 밥 차리고 그래요? 그럼 지호 어릴 때 내가 일을 다녔으니까 그때부터 혼자 밥 차려 먹고 그랬어. 그거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지. 어릴 때 고생만 시켰는데. 남자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커야 돼. 어머니가 자꾸만 미안해 하시니 그게 보기 싫었는지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난 밥 먹고 바로 일어날 거니까 둘이 데이트해. 왜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이따가 커피도 같이 드시고. 아이고 괜찮아. 내가 그런 눈치도 없을까 봐? 커피는 다음에 하지 뭐. 어머니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뭐든 같이 하고 싶었지만 둘이 하라면서 나중에 결혼하면 그때 좀 챙겨달라고 하셨습니다. 남친은 그 흔한 SNS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음식 사진이나 친구들을 만나 찍은 사진들을 자주 올리는 편이었는데 남들 다 하는 SNS가 없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아예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됐어요. 운동을 시작하고 중독이 될 정도로 빠져서 하는 사람이라 아마 자기가 SNS를 시작하면 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살 거라는 말에 안 하는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한 가지 서운했던 점은 제가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리고 싶다고 하니 그건 싫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나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도 잘 나온 사진 많은데. 자기야, 그건 이해해줘. 난 내 사진 여기저기 올라가 있는 거 별로야. 저렇게 싫다는데 억지로 올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좀 섭섭하긴 했지만 이해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도 남자친구가 인사를 와서 부모님이 알고 계셨는데 회사 다니며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너무 잘하기도 했고 아빠 기분도 잘 맞춰줘서 고맙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낚시 어떠세요? 낚시? 아주 좋지. 그런데 자네 바쁘지 않아?
아버님하고 약속이면 제가 운동도 빠질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며칠 전에 제가 산 건데 최신형이라 그립감도 좋고. 어쩜 둘이 저렇게 취향도 비슷해? 그러게. 처음엔 아빠 때문에 일부러 낚싯대도 사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저번에 보니까 제법 잘하더라. 둘이 낚시터 갔었어? 실내 낚시터였는데 폼도 제대로였어. 원래 낚시를 했다고 하더니 정말이었나 봐. 암튼 좋지 뭐. 아빠 유일한 취미가 낚시인데 저렇게 취미도 같으니까 네 아빠가 저렇게 좋아하시잖아. 상견례만 하지 않았을 뿐 저희는 양가에서 이미 결혼 허락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결혼할 줄 알고 계셨으니까요. 양가의 인사 후 저희는 결혼 얘기를 부쩍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백화점에 가구 보러 갈까? 기획 전하던데. 좋지. 남친은 제가 하자는 건 뭐든 좋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백화점에 가서 내내 걸어 다녀도 발 아프다고 투정 한번 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툴툴거리면 받아주곤 했어요. 다리 아파. 저기 의자에 좀 앉자. 오늘 우리 10,000보는 넘게 걸은 것 같은데? 어쩐지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아. 이리 줘봐. 내가 주물러 줄게. 사람들 많잖아. 뭐 어때? 결혼할 사이인데. 친구들도 저를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다고 하니 다들 잘 살 거라는 말도 했거든요. 저희는 만난 지 2년 조금 넘었을 때 드디어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예단을 요구하시거나 뭔가를 바라시는 건 없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잘 사면 되지 제가 뭘 바랍니까? 예단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 아유, 섭섭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견례 때 싸우고 헤어지는 커플도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로 뭐든 더해주려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남자친구 명의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을 신혼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살고 계셨고 남친은 혼자 그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살림살이도 제법 잘 갖춰져 있었어요. 집은 자기가 해오니까 가전이랑 가구는 내가 바꿀까? 뭐하러, 아직 쓸만한데. 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사자. 그래도 쓸데없이 돈 쓰고 그러지 마. 밥솥은 새로 사야겠다. 알았어. 또 뭐 사면 될까? 그거 말고는 없어. 침대도 그냥 쓰면 되고 이불만 좀 바꿀까? 얘기하다 보니 저도 살 게 좀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남친이 집도 있고 가구나 가전도 굳이 바꾸지 말자고 하길래 신혼여행 경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후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그동안 예식장이며 예물이며 알아보느라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회사 일에 결혼 준비에 쉴 틈 없이 지내다 보니 평소 감기에도 잘 걸리던 강철 체력이었는데 제가 감기가 심하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물론 남자친구까지 제 걱정을 얼마나 해줬는지 모릅니다. 지혜야, 약은 먹었어? 먹었어. 목소리가 너무 안 좋네. 병원 가서 주사라도 맞고 올래? 안 그래도 다녀왔어. 이제 좋아지겠지. 그래, 그럼 일단 쉬어. 내가 또 전화할게. 그런데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그날 저녁 늦게 오렌지를 사서 문 앞에 두고 갔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감기에 좋다는 과일을 잔뜩 사와서는 부지런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정성이다. 왜? 이것 봐. 오빠가 두고 간 거야? 그래. 이걸 다 언제 먹어? 너 기운 있을 때 이리 와서 좀 먹어. 향 좋다. 달다 달어. 어때? 맛있지? 맛있네. 결혼하기 전에도 이런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더 잘하려나?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의 한결같은 모습에 늘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 준비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저는 남자친구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어떤 의심 가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달린 문제였기에 뒷조사를 해봤더니 남친은 사기꾼이었어요. 저희는 주말에는 다른 일이 없는 한 꼭 만났습니다. 평일에는 서로 일을 하니 주말에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할 수 있었거든요. 자기야, 우리 내일은 좀 일찍 만날까? 나 가구 좀 구경하고 싶은데. 어쩌지? 나 어제부터 몸살기가 좀 있어서 약 먹고 잤는데도 오늘 영 컨디션이 안 좋네. 내일까지 그냥 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많이 안 좋아? 병원은 가봤고? 병원 갔는데 감기 몸살이래. 약도 지워왔으니까 걱정 마. 알았어. 그럼 좀 쉬어. 요즘 너무 무리했나 보다. 그러게. 미안하다. 아픈데 뭐가 미안해. 한숨 자고 내가 전화할게. 그래서 저는 남친이 아픈 줄 알고 있었고 바로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애까지 있는 친구였는데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여유 있게 나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 어디 갈까? 너 저번에 갔던 카페 있는데 거기 분위기 좋더라. 갈래? 그래 가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따라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몸이 아파 집에 있겠다던 남자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여러 번 쳐다봤는데 정확히 남친이 맞았습니다.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고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날 아침에 저는 일어나자마자 남친의 몸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분명 여전히 아파서 누워있다고 했고 주말 내내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카페에 나와 앉아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보고 저인 걸 보더니 일부러 안 받고 그냥 내려놓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동안 만나면서 제 연락을 안 받거나 한 적도 없었고 늘 자기가 뭐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말해주는 사람이어서 항상 믿었는데 이날은 왜 저렇게 행동하나 싶었습니다. 유정아, 나 네 모자 좀 쓸게. 그래, 여기. 너 아까 선글라스 벗어서 어쨌어? 가방에 넣었는데 그것도 나 줘봐. 너 왜 그래? 실내에서 왜 모자랑 선글라스를 쓰고 우리 저쪽에 가서 앉자. 너무 구석 아니야? 나 못 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래. 저는 그렇게 급하게 친구의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남자친구가 알아채지 못하게 조용히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앉아있는 테이블 바로 뒤에 등지고 앉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는데 다행히 남친은 제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남친의 어머니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앉는 것까지는 봤는데 이내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더라. 무슨 걱정이요? 너 걔한테 아프다고 했다며? 나한테 전화 와서는 많이 아픈 건지 얼마나 걱정을 하든지. 두통이 좀 있어서 약 먹었으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죠. 그런데 너 정말 그 돈 받아낼 수 있어? 일단은 말은 했어요. 준다고 하니까 받아야죠. 너 이러다 또 깜빵 가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남친 어머니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또라는 말에 전에도 감옥에 갔다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친 엄마는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갈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걱정 마세요. 그런 일 없으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잘 생각했다. 이제 그만해. 지혜한테 그 돈만 받고 저도 이제 정리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랑 같이 안 가실 거예요? 그 더운 나라에 내가 따라가서 뭐 하라고. 필리핀 살기 좋은데. 너 설마 거기 가서도 사기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저도 이제 좀 쉴 거예요. 제가 직접 들어놓고도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남친은 사기를 치며 살았다는 얘기였는데 어머님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건 옆에서 같이 도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 제가 마지막이라는 말에 너무 기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는 작은 목소리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남친 사기꾼이었어? 나도 몰라. 이날 친구는 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카페에 조용히 앉아 있어야 했는데 대화 내용을 같이 듣고는 어이가 없었는지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했더라고요. 잠시 뒤 두 사람은 먼저 일어나 나갔고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서 걷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러니까 오빠가 사기꾼이고 나한테도 지금 사기를 치려고 한다는 거 그거지?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한 달 뒤면 우리 결혼하는데 내가 사기꾼을 만나고 있었다고? 말도 안 돼. 집에 말씀드릴 생각을 하니 그것도 막막했습니다.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아주 믿고 계셨으니까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간 만나면서 의심 가는 행동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아니 가짜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뒷조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신혼집으로 하려고 했던 그 아파트는 남친 명의가 맞았습니다. 전에도 확인했었지만 다시 확인해보니 변동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식장은 취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취소라니요? 지난주에 저희 직원이 처리했는데 남자분이 오셔서 취소한 걸로 되어 있네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분명 저와 같이 가서 예식장을 알아보고 같이 계약도 한 건데 취소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미 웨딩 촬영도 다 끝낸 상황이었고 결혼식 당일에 입을 드레스까지 골라놓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도 마찬가지였어요. 집도 남친이 오고 혼수도 할 필요 없다고 하여 제가 신혼여행 경비를 내려고 했는데 남친은 할인율이 높은 카드가 있어서 그걸로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를 받고 제가 남친에게 따로 현금을 보내줬는데 해당 여행사에 확인해보니 카드 결제 후 그날 저녁에 취소를 바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쁘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을 때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받았어요. 어디야? 나 지금 잠깐 볼 일 있어서 나와 있어. 그래? 아까는 내가 약 먹고 자고 있어서 전화 못 받았어. 미안해. 아, 그랬구나. 몸은 좀 어때? 며칠 푹 쉬었더니 좋아졌어. 그래서 이따가 너 보러 갈까 하는데 집에 언제 들어가려고? 아니면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갈까? 아니야.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내일 보자. 무슨 일인데? 왜 말을 안 해주지? 수상해. 뭐가 수상해.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남자친구에게 더 신경질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인을 통해 아는 업체를 알게 되었고 뒷조사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남친은 평소처럼 저에게 전화도 하고 만나러 왔는데 전에는 그렇게 다정해 보이던 얼굴이 이제는 무섭게만 보였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을 때 남친은 회사 앞으로 저를 보러 왔습니다. 오늘 일찍 나왔네. 배고프지? 내가 식당 예약해놨어. 어딘데? 우리 전에 갔던 곳. 자기가 그 집 스테이크 맛있다고 했었잖아. 아. 왜? 거기 별로야? 다른 곳으로 갈까? 아니야, 가자. 그렇게 식당으로 갔는데 남친은 식사 중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금 말이야. 우리 시골리기 전에 내가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그런데 먼저 줄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나 적금이 다음 주에 만기되는데 그때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알았어. 다음 주는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다. 얼른 먹어. 제가 남친의 정체를 알기 전 남친은 저에게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며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라 사업 얘기에 좀 놀라긴 했는데 들어보니 해볼만 하다 싶더라고요. 운동엔 진심으로 알고 있었고 생활스포츠 지도사로부터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도 저에게 보여주며
헬스장 운영을 직접 해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관리 철저하고 저에게 한 약속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기에 사업 얘기를 했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하고 싶은 사업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친 지인이 하던 헬스장이 있는데 남친이 그곳을 이어받아 관리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둘러보기도 했었는데요. 자리도 좋고 손님들도 많은 걸 제 눈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뒀던 돈이 좀 있었는데 집도 남친이 해결했고 가구나 가전도 살 필요 없었고 제가 돈을 쓴 거라고는 신혼여행을 예약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의 정체를 알고 났는데 제가 그 돈을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동안 뭘 하고 살았던 사람인지 업체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핑계를 대며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업체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친의 직업은 그냥 회사원이 아니라 해당 건물 경비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계약직이었죠. 예전에 남친 회사 앞으로 가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라고 인사했던 사람들도 그냥 남친의 지인이었고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더 충격받았던 건 남자친구에게는 자식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전 여친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는데 그 애는 여자가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만났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좋아했고 그래서 결혼도 하려고 한 거였는데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 한 것도 모자라 아이가 있는 것도 속인 것에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어요. 저와 만나는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도 확인했는데 인생 자체가 그냥 다 거짓인 그런 놈이었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다간 그냥 도망칠 수도 있으니 당장 뺨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마음을 참아가며 남자친구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오늘 수요일인데 아무 말이 없어서 전화했어. 아, 맞다. 돈 해주기로 했지. 그런데 어쩌지? 내 친구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며칠만 쓰고 준다고 해서 빌려줬어. 그 돈을 다? 너무 급하다고 해서. 미안. 조금만 더 기다려. 약속한 날짜를 계속 어기면 어떡하냐.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저는 일부러 남친을 떠보듯 얘기했습니다.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아, 그런데 자기는 나한테 뭐 속이는 거 없지? 속이다니 뭘? 아니, 그냥 요즘 세상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결혼 전에 이것저것 서로 떼어보라는 말이 많더라고. 에이, 그건 좀 너무 그렇다. 서로 믿어야지. 자긴 그런 거 없는 거지? 지혜야, 여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아니야, 잘 알지. 어떤 사람인지. 그럼 됐어. 그런데 며칠 있다 돈을 준다는 건데? 5일 얘기하던데? 5일씩이나? 그럼 너무 긴데. 암튼 알았어. 하지만 5일 뒤에도 저는 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가 업체로부터 전해받은 자료를 가지고 남친을 사기죄로 고소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좀 급했는지 이번엔 다른 이유를 대며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남친이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 암이라고? 미안해. 정말이야? 여기 병원에서 가져온 서류야. 딱 봐도 가짜로 보였는데 남친은 제가 평소 마음이 약해서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뭐든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암이라며 당장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 어떡해. 수술하면 괜찮아진대? 모르겠다. 일단 수술해봐야 안다고 하네. 그런데 내가 보험도 없어서 당장 돈이 좀 필요해. 그럼 사업은? 지금 내 몸이 이런데 사업이 뭐가 중요해? 그전까지는 참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얘기를 해서인지 의심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날은 갑자기 지어낸 거라 그런지 모든 게 다 허술했습니다. 그래도 믿는 척 해주었는데
병원에 직접 가서 몸 상태가 어떤지 직접 듣고 싶다고 하니 그건 또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래도 나랑 결혼할 사이인데 내가 어떤지는 알아야지. 병원에서 써준 거 이거 보면 되잖아. 싫어. 내가 직접 들어야겠어. 그렇게 정 듣고 싶으면 다음 진료날 같이 가. 그럼 되지? 그런데 남친은 그날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쉽게 돈을 주지 않고 확인하려고 드니 돈 받기를 포기한 건지 잠수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모아놓은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얼마 뒤 남친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잡혔다는 소식에 제가 경찰서에 가보니 남친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지혜야, 다 오해야. 무슨 오해? 너 다 거짓인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그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계약직 경비로 일하고 있었으면서 그건 나 속여서 재미있었어? 직업 속인 건 미안해.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 정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네가 나한테 직업 하나만 속였냐? 나 너랑 진짜 결혼하려고 했어. 입 다물어. 그런데 본인이 잠수를 탄 건 아픈 몸으로 저와 결혼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지 왜 잠수를 타? 거짓말을 하려면 앞뒤가 좀 맞게 해야지. 그래서 어디 나한테 사기쳐서 돈 받겠냐? 도대체 진짜는 뭐야? 진짜가 있기는 해? 제 말에 남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가 더 황당했던 건 남친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사기를 더 많이 쳤고 전과가 상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니, 상수범이네 아주. 왜요? 이번에 고소하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경찰한테 남친이 붙잡혀올 때 손에 여권이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해외로 튀려고 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잡게 된 거였습니다. 이날 조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는데 새로운 사실을 참 많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이혼을 한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 있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그간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 돈 많은 척, 잘 나가는 척하며 속이고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기를 치니 의심하는 여자가 많고 고소도 당해서 방법을 바꾼 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한 것처럼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주고 결혼 약속 후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었는데 급기야 몸이 아프다며 동정심을 유발해서 돈을 받아낸 적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태 그렇게 사기쳐서 번 돈으로 아파트도 마련했다는데 대단한 능력이었습니다. 그 정성으로 일해서 돈을 벌지 왜 저러고 사나 한심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남친은 경찰서에서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잠적 이력이 있다 보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봐도 또 도망칠 것 같았는데 참 다행이었어요. 조사받은 사실을 알게 된 남친의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선처를 바랐는데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해요? 너도 알겠지만 전과가 있어서 가중처벌될 거야. 잘 됐네요. 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아빠 없이 내가 혼자 키웠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어도 훌륭하게 자라는 사람 많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세요. 이번에 감옥에 가면 그쪽 아들은 아빠를 만날지도 모르겠네요. 뭐? 제가 모르는 줄 아셨죠? 아줌마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사기쳐서 감옥에 있다면서요? 역시 보고 배우는 거 무시 못하죠. 자식이 엇나가면 엄마로서 똑바로 살게 해야지. 옆에서 도와주기까지 했으니 공범 아닌가? 아줌마도 콩밥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난 하지 말라고 했어. 정말이야. 그건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사기죄는 제가 고소 취하한다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아줌마들은 제가 취소한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라고요. 이번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좀 부탁하자. 네가 처벌 불원서 그거 해주면 형량이 줄어들 거야.
법에 대해 잘 아시네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나 이런 일로 저 또 찾아오시면 그땐 아줌마도 조사해달라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자 남친 엄마는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친의 잘못으로 이 결혼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예물반환은 물론 결혼 준비를 썼던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했습니다. 정신적 위자료까지 전부 다요. 2년 넘게 속은 걸 생각하면 이깟 위자료로 보상이 될 리가 없었지만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했습니다. 저런 사기꾼은 콩밥을 제대로 먹어봐야 정신 차릴 테니까요. 저는 친척들은 물론 지인들, 친구들에게 청첩장까지 다 보냈기 때문에 수습하느라 한동안 정신이 없이 지냈습니다. 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는데요. 다행히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이대로 더한 일도 겪을 수 있는데 그래도 천만다행 아니야? 2년 넘게 속았는데 이게 어떻게 천만다행이야.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한 거 결국 안 보냈고 끝까지 몰랐으면 해외로 도망가서 영영 못 잡을 수도 있었는데 지혜 네가 고소했잖아. 이제 법적 처벌만 받으면 되는데 정말 다행이지. 네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잊혀질 거야. 저에게 이런 부모님이 계셔서 그래도 많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저한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그 사기꾼이었어요. 원래 불구속 수사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저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친 피해 금액도 워낙에 크고 반복 범죄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라 구속 수사도 받기더라고요. 구속된 후 핸드폰은 사용할 수 없지만 편지는 쓸 수 있었는지 저는 갑자기 편지를 받아서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 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지혜야, 나야. 우리 그래도 만나는 동안 참 좋았는데 끝이 이렇게 되어 마음은 안 좋다. 너는 알 거야. 내가 정말 너한테 진심이었다는 거. 나 정말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너랑 너희 부모님께 잘했다. 그거 알지? 그런데 내가 전과도 있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너한테 거짓말한 건데 내 주제에 너랑 결혼은 꿈 같은 일이더라. 그래서 해외로 나가려고 했던 거야. 이 생활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나 처벌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선처 좀 해주면 안 되겠어? 편지 내용은 처음에는 참 절절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척 썼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도 쓰다 보니 화가 났는지 점점 내용이 이상해졌는데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좋으니까 만났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 약속했어. 그런데 돈이 좀 필요해서 빌린 것뿐인데 내가 왜 사기꾼이야? 내가 왜 고소를 당해서 전과자가 되어야 하냐고? 나도 억울해. 그러니까 처벌 불원서 그것 좀 써줘라. 아니 써! 사람 인생 이렇게 망치게 둘 거야? 너 그러고도 네가 잘 살 것 같아? 내가 영원히 감옥에 있는 거 아닐 텐데 처벌받고 나가면 그때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읽고 무시하면 그만이었겠지만 이건 협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고민하지 않고 편지를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 신지호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는데요. 이거 지금 진행 중인 사기 고소 사건하고 연결되게 해주세요. 알고 보니 협박성 내용이 있는 편지의 경우 협박죄나 보복범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이후로는 편지도 오지 않았고 그 사기꾼 엄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했는데 다행히 예물도 돌려받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위자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기꾼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서 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은 정말 오래 걸린다고 하더니 저 역시 판결이 나오기까지 참 피말리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렸더니 제가 원하던 판결이 나오게 되었고 전 남친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제가 이런 소송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막막하기만 하고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는 일일까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든든한 부모님이 계셨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일이 보다 쉽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그때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전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누군가를 만나기엔 매우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기분일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기분을 느끼며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지만 당장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고 언젠가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면 모를까 한동안은 제 인생을 즐기며 저를 위해 살 생각입니다. 전에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을 보고 저걸 왜 당하나 싶은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보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 속는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혹시나 저처럼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건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답답했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겠습니다.